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지난주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위험도가 모두 중간으로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 지난주 주간 평균 코로나19 확진자는 15,987명으로 전주 대비 87% 급증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4로 전주의 1.05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3차 접종까지 마치면 확진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미접종자보다 9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도 예방접종은 여전히 유효한 방역수단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세계 하루 확진자가 90만 명에 육박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센 하위 변이인 BA.5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면역 회피 능력이 훨씬 강해진 또 다른 하위 변이도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우주로 발사된 차세대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이 관측한 우주 이미지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지구에서 40억 광년 떨어진 은하를 찍은 우주 영상인데 사진 속에는 은하보다 훨씬 더 먼 초기 우주 흔적도 담겼습니다. 남양 특집이라는 말이 익숙한 것처럼 무더운 여름철에 유독 공포 영화의 수요가 많습니다. 단순한 심리적인 효과를 넘어 공포 영화가 어떤 기전을 통해 실제로 더위를 식히는 역할을 하는지 심리학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주간 신규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며 지난주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위험도는 중간으로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주 코로나19 주간 신규 환자가 11만 1,910명으로 하루 평균 15,987명 발생해 전주 대비 87%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1.4로 전주 1.05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고 6월 첫째 주 이후 5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확진자 발생과 감염 재생산 지수가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사망자 수의 증가를 고려해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해외 유입 확진자의 BA.5형 변이 검출률이 증가하면서 확진자 발생 증가가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돼 주간 위험도를 한 단계 상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5가 우세종이 된 가운데 실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공식 집계치의 7배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가정용 자가검사 키트로 감염 여부를 판별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코로나19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이 크게 무뎌져 제대로 검사를 받지 않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의 집계를 보면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거의 2달째 9만에서 11만 명 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원 환자는 같은 기간 약 50%가 증가했습니다. 실제 확진자가 집계보다 많다는 반증입니다. 워싱턴대 의과대학 산하 보건계량 분석연구소는 7월 첫째 주에 실제 미국 내 신규 확진자가 공식 수치의 약 7배에 달한다는 추정치를 내놨습니다. 존스홉킨대 집계에 따르면 최근 2주간 미국에서 공식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약 10만 7천 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를 기준으로 삼으면 실제 하루 확진자는 74만 9천 명에 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가 대확산했던 지난 겨울의 하루 평균 확진자 최고치 80만 6,700여 명에 근접하는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공식 집계에 잡히지 않는 가정용 자가검사 키트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별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이 무뎌져 제대로 검사를 받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게다가 백신 접종이나 감염으로 만들어진 항체를 회피하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가 신규 확진자의 50%를 넘어서며 우세종으로 떠올랐습니다. CNN은 가장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 변이가 확산하는 가운데 공식 확진자 수치가 실제 감염자 수를 심각하게 과소반영하면서 미국의 치명적인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전파력이 세진 하위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르면서 전 세계가 다시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BA.5는 이미 전체 검출 바이러스의 절반을 넘겼고 면역 회피 능력이 더욱 강해진 새 변이도 확산 징후를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문을 닫는 마카오의 카지노입니다. 마카오 세수의 80%를 차지하는 카지노 30여 곳이 일주일 동안 일제히 폐쇄됐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확진 환자가 100명 아래였는데 한 달 만에 1,400명 넘게 나오자 대유행 뒤 처음으로 영업을 중단한 것입니다. 카지노뿐 아니라 음식이나 필수품 살 때를 빼고는 외출 금지입니다. 都會盡量做核酸嘅時候順便買食物翻去啦，咁就盡量都少出街㗎啦，買完就走咯。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5 바이러스는 세계 83개 나라에서 검출됐습니다. 검출 비율 52%, 이미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하루 확진 환자는 90만 명에 육박해 2주 전보다 37%나 늘었습니다. 전염성이 가장 높아 바이러스 가운데 최악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더 무시무시한 하위 변이가 발견됐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에서 파생된 BA.2.75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In Europe and America, BA4 and BA5 are driving waves. In countries like India, a new sublineage of BA2.75 has also been detected.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인 반수의 이름을 따 켄타로우스로 불리는 이 바이러스는 지난 5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현재 인도 내 검출률이 40%를 넘길 정도로 전염성과 면역 회피 능력이 대단합니다. 2달도 안 돼 세계 11개 나라에서 70명 이상이 확진돼 확산 초기 징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YTN 유재국입니다.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까지 마치면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 진행 위험이 9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예방접종은 여전히 유효한 방역수단이고 특히 고령층과 기저질환자에게 3차 접종 완료가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3차 접종 완료자는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95.4% 낮았고 2차 접종 완료자도 미접종자보다 69.9%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첫 원숭이 두창 확진자의 접촉자에 대한 방역당국의 감시가 종료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브리핑에서 원숭이 두창 확진자와 접촉한 49명에 대해 최종 노출일인 지난 6월 21일부터 21일 동안 감시를 실시했지만 전원 의심 증상이 없어 12일 0시를 기준으로 접촉자 감시를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방대본은 중위험 접촉자 8명은 능동 감시를 하고 저위험 접촉자 41명에 대해서는 수동 감시를 실시했지만 아무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13일부터 장마 전선이 활성화하며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이 우리나라 주변에서 정체 전선으로 변하며 13일과 14일 영향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13일 중서부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14일은 남부 지방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와 호남, 경북에는 30에서 100mm, 경기 북부에는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13일 중부지방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며 비 피해에 대한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네, 올여름 찜통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온열질 환자가 이미 지난해 4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20일부터 10일까지 응급실 감시책에 신고된 온열질 환자는 73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배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날은 지난 2일로 115명의 온열질 환자가 신고됐습니다. 올해 들어 온열질환으로 인한 추정 사망자도 6명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많았습니다. 최근 5년간 물놀이 하다 사망한 사람은 총 147명이며 피서절정기인 8월 초순에 인명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 물놀이로 인한 사망자는 147명인데 더위가 시작되는 6월이 18명, 7월이 56명이었고 8월에는 73명으로 절반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장소별로는 하천에서 40.1%, 계곡 26.5%, 해수욕장 18.4%, 갯벌과 해변 등 바닷가 14.3% 순으로 발생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수영 미숙이 31.3%로 가장 많았고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보조위 29.3%, 음주 수영 17%, 튜브 전복 8.8%, 높은 파도와 급류 6.8%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달 강원도 춘천에서 화물차에 실린 맥주병 수천 개가 도로에 쏟아지는 사고가 났는데요. 이를 본 시민들이 빗속에 가던 길을 멈추고 사고 수습을 도왔습니다. 해당 업체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적재함이 열린 채 교차로를 달리는 화물차. 맥주병 2천여 개가 쏟아집니다. 교차로는 깨진 병으로 아수라장이 됐고 운전기사 홀로 현장을 수습합니다. 그런데 잠시 뒤 모자를 쓴 남성이 나타나 상자를 치웠습니다. 인근 편의점 주인은 빗자루를 들고 나와 바닥을 쓸기 시작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수습에 나선 시민들이 하나둘 늘어납니다. 인근 식품업체 직원들은 위생복을 입은 채 빗자루와 눈삽까지 들고 달려나왔습니다. 이렇게 사고 현장 수습에 나선 시민은 12명. 안타깝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고, 그리고 이제 빨리 치워야겠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사거리다 보니까 교통량도 많고 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빨리 치워야 된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시청 직원도 힘을 보탰고 출동한 경찰관도 교통 안내를 하며 사고 수습을 도왔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 하나 남기지 않고 사고 발생 30여 분 만에 도로를 말끔하게 치웠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던 듯 현장을 떠났습니다. 해당 맥주회사는 화물차 운전기사에 대해 징계는 하지 않았다며 손해 역시 보험으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따뜻한 마음을 몸소 보여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업체는 당시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사고 수습을 도와준 시민들의 연락처를 남길 수 있는 QR코드와 링크를 삽입했습니다. 우산도 안 쓰시고 뛰어나와서 도와주시는 것 같고 많이 감사했고 많이 배웠습니다. 제보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안전교육 프로세스 점검 좀 강화해서 재발 방지하는 부분도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지구온난화에 이어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신재생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환경 문제와 에너지 고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에는 무엇이 있는지 오늘 날씨와 개론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이후에 그 연료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에너지 대란이 우려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전환이 빨라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다 아시지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으로 인해서 석탄이라든가 석유라든가 혹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아주 급속하게 오르고 있죠. 네. 자, 이제 이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가격 경쟁력이 더욱 높아졌고요. 태양광과 풍력발전소 증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국제에너지기구는 신재생 에너지 업데이트에서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의 증설이 요구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풍력과 태양광 발전은 2023년까지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유럽연합의 전력 부분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유럽으로 가는 에너지 수출을 제한을 하면서 전력 선물 가격이 급증하는 등 에너지 공급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연합은 이에 맞서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리파워 EU 계획을 지난 5월에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목표에 따라서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화석 연료 수입을 완전하게 중단하기 위해서 2027년까지 총 2,100억 유로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네. 기후 문제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효율이 크게 떨어져서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우선 태양광 문제부터 좀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태양광으로 일단 뭐 전기를 갖다 생산하게 되려면 발전 설비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요. 예. 1메가와트당 기존 화석 연료 발전소보다 최소 20배 이상의 면적이 필요하다는 추산이 있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 2050년까지 화석 연료로 대체를 하려고 하면은 6만 1,000제곱킬로미터 면적의 태양광 패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넓이는 네덜란드 국토보다도 더 큰 그런 면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땅이 좁은 우리나라나 뭐 일본 같은 경우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죠.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기 위해서 땅 면적의 5%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패널을 설치할 장소를 찾는다는 것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죠. 네. 태양광 발전소는 일반적으로 경사가 완만한 평지에 설치를 하는 게 전기 생산에 유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평지는 곡식 농사를 하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산의 나무를 베어내고선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홍석환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2020년까지죠. 전국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해서 벌목된 나무 규모만 291만 그루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문제는 아름들이 나무를 베어내게 되면서 환경이 파괴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홍수기에는 산사태가 발생을 하고요. 가뭄 때는 더 심한 가뭄이 발생을 하죠. 또 사람들에게 주는 정신적인 건강비용도 파괴가 되는데요. 또 다른 친환경 에너지인 풍력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력 터빈은 새와 박쥐에게 해를 입히고요. 해상 설치로 인해 해양 생물의 소음 공해를 죄송합니다. 네. 일으키고 고래 이동을 방해하고 상업적 어업에 문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결국 이런 친환경 에너지는 그 설치 장소가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건데 그래서인지 태양광 발전소를 호수나 바다에 설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말씀하신 방법이 부유식이라 해서 떠 있는 예. 태양광 발전소라는 건데요. 양식장이라든가 하수처리장 또 저수지 등의 태양광 패널을 띄워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제 많은 학자들은 부유식 태양광 발전소가 에너지 문제도 해결을 하고 기후변화도 저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2022년 6월 7일 자연과학지 네이처에 부유식 태양광 발전은 기후변화와 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보고서가 실렸습니다. 예. 보고서에서는 세계 수력 발전소 호수면의 10%를 부유식 태양광 발전으로 만들 경우 거의 4,000기가와트의 태양광 용량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것은 현재 화석 연료로 만들어내는 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예. 또한 부유식 태양광 발전은 지난 5년 동안에 100배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그 에너지 어떻게 보면 이런 탈탄소화에 굉장히 그 중요하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면서 세계은행은 부유식 태양광이 육상 태양광이라든가 건물 태양광에 이어서 태양광 발전의 3대 축으로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화석 연료랑 에너지 효율이 비슷한 거 보니까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 태양광 발전소를 물 위에 설치를 하면 구체적으로 또 어떤 이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부유식 태양광 발전의 이제 이점에 대해서 미메 에너지라는 데서 그 발표한 게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부유식 태양열 발전소는 육지 설치 공간이 점점 작아지는데 설치의 육지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 발전량 증가로서 온도가 높을수록 태양 전지파는 출력이 감소를 하는데 그러나 이제 물 위에 있을 때 물은 태양 전지파를 냉각을 시키고 이것은 온도가 상승할 때 태양 전지판의 효율을 보장해 준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일본 효고현에 있는 대형 부유식 태양광 발전소 비교 실험 결과 네. 부유식 태양광 발전량이 육상보다 약 11% 증가하더라는 것이죠. 세 번째가 물의 증발 및 녹조 발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또 하고요. 네 번째가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는데 플루팅 시스템에는 태양 전지파를 청소하는데 아주 편리한 유지 보수용 통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관광 효과인데요. 아주 깔끔하고 아름답게 배치된 전지판 배열은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요. 여섯 번째 그늘 회피입니다. 수면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나 산 등의 그늘 효과를 방지할 수가 있고요. 일곱 번째가 전기 소비에 편리한 이점이 있는데 댐 인근의 도시에서는 근처에서 전기를 소비할 수 굉장히 아주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태양광 발전의 문제점이라고 꼽히는 점들을 거의 다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자, 하지만 환경에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 물 위에 그런 시설을 띄운다고 하면
이제 물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이 가진 않을까요? 그렇죠. 부의식 태양광 발전에도 사실은 좀 나쁜 단점들이 있습니다. 아, 네.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의 레베카 에르난데스 교수는 부의식 태양 에너지의 잠재적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연구를 해왔었는데요. 네. 그는 부의식 전지 패널들이 앉아있는 플라스틱 부유물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퇴화되면서 수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을 했고요. 이 이외에도 기존의 육지에 설치했던 것보다 설치 비용이 비싸고요. 또 25년 이상 물 위에 태양광 패널을 고정시켜야 하기 때문에 높은 내식성이라든가 긴 수명, 높은 부하 용량 등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단점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이 태양광 발전과 부유식 태양광 발전에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어느 나라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나라들이 이제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국가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이제 부의식 태양광 발전에 아주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네. 태국 같은 경우 2021년에 시린드 호른 저수지에 세계 최대 규모의 부의식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태국 전력개발공사는 2037년까지 태국 주요 댐 중 9개 댐에 16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총 2,725메가와트 규모의 부의식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싱가포르는 텐게 저수지에 60메가와트 용량의 부의식 태양광 발전소를 가동을 하고 있고요. 4개의 다른 부의식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 옹카르 슈에르 댐 위에 600메가와트의 거대한 부의식 태양광 발전소를 2023년까지 완공할 계획이고요. 우리나라도 부의식 태양광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경남 합천댐에도 수상 태양광 발전소가 있는데요. 이곳에는 9만 2천 개 이상의 태양광 패널이 거대한 꽃의 형상을 이루면서 물에 떠 있죠. 이 발전소를 만든 한화솔루션에 따르면 이 발전소에서는 설비 용량은 41메가와트이고요. 연간 약 556기가와트시 수준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고 이것은 2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력량이라고 합니다. 네. 올해 3월 1일에 블룸버그 통신은 석탄 중독인 한국에 희망을 주는 거대한 부의식 태양광 발전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는데요.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한데 한국처럼 신재생 에너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에서는 부의식 태양광 발전소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있었던 발전소 준공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의식 태양열은 한국이 9.4기가와트입니다. 네네. 즉 9개의 원자로에 상당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 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하나는 자체적으로 태양광 모듈 생산을 하면서 합천댐 저수지 이외에는 63메가와트의 고흥호 부의식 태양광 발전소를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우리도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날씨학개론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 말 우주에 새로 띄웠던 세계 최고 성능 천체 망원경으로 찍은 우주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무려 130억 년 전 은하에서 날아온 빛을 포착할 정도인데요. 우주의 기원을 밝힐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검은 우주에 보석처럼 반짝이는 빛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빛 하나하나는 별이 아닌 천체의 무리인 은하입니다. 워낙 중력이 강해 빅뱅 직후 뿜어져 나온 빛을 확대하고 휘게 만든 중력 렌즈 현상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나사가 지난해 말 우주에 띄운 세계 최고 성능 천체 망원경 제임스 웹이 찍은 첫 사진으로 기존 허블 망원경보다 100배 더 성능이 뛰어난 겁니다. 고무적인 성과에 이례적으로 나사 국장이 아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발표에 나섰습니다. It's a new window into the history of our universe. And today we're going to get a glimpse of the first light to shine through that window. 사진은 지금껏 우주의 가장 깊은 곳을 촬영한 곳으로 40억 광년 떨어진 스맥스 0723 은하를 선명하게 포착했고 무려 130억 년 전 빛도 담았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의 몸풀기가 끝나면 더 오랜 빛도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우주 탄생의 비밀을 풀 열쇠를 찾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About
13.5 billion years. And since we know the universe is 13.8 billion years old, we're going back almost to the beginning. 이번에 공개한 이미지는 제임스 웹의 첫 관측 목표로 정한 용골자리 성운, 남쪽 고리 성운 등 5개 천체 중 하나입니다. 나사는 현지 시간 12일 오전 나머지 사진을 공개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밝힐 예정입니다. YTN 권중입니다. 오는 14일 새벽에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인 슈퍼문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서울을 기준으로 13일 오후 7시 52분에 뜬 달이 14일 오전 3시 38분에 가장 크게 보이고 오전 5시 16분에 진다고 밝혔습니다. 달은 지구 주위를 타원 궤도로 돌기 때문에 지구와 달 사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달이 크게 보이고 1년 중 가장 크게 보이는 달을 슈퍼문이라고 부릅니다. 14일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워질 때 거리는 약 35만 7,418km로 평균 거리인 38만 4,400km보다 약 2만 7,000km 가깝습니다. 짜장면과 치킨, 대표적인 서민 외식 메뉴지만 최근 가격이 부쩍 오르고 있습니다. 밀가루와 식용유 등 주재료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 그만큼 가격 상승 압박이 큰 건데요. 계속되는 외식 물가 상승에 소비자와 자영업자들 모두 한숨만 내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손님들로 붐비는 중국 음식점. 자장면 한 그릇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즐기는 외식 메뉴입니다. 하지만 주재료들은 밀가루, 식용유, 양파까지 하나같이 안 오른 게 없습니다. 특히 밀가루는 한 포대 15,000원에서 25,000원으로 기름은 한 통에 35,000원에서 65,000원으로 2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적자를 피하려면 자장면 값을 올려야 하지만 손님이 끊길까 걱정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고민만 깊어집니다. 아무래도 가격 인상을 하면 고객님들의 부담도 커지고 저희들도 경쟁이다 보니까 손님이 떨어질까 봐 그런 걱정이 앞서서 마음대로 못 올리고 있습니다. 치킨집도 재료값 상승에 비상이 걸린 건 마찬가지입니다. 치킨을 만드는 데 필요한 밀가루, 식용유, 닭고기입니다. 세 품목 모두 올해 초보다 20%나 가격이 뛰었습니다. 월 평균 600만 원이던 영업이익이 식자재값 상승에 반토막 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직원 2명도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올리긴 쉽지 않습니다. 과거 일부 할인만 없앴는데도 손님이 반토막으로 줄어든 경험 때문입니다. 테이크아웃을 이제 서비스하는 걸 좀 13,000원씩 하던 거를 좀 안 하니까 손님이 한 50%가 줄더라고요. 매장에서도 또 많이 매장 손님 떨어질까 봐. 올해 상반기에만 외식 물가는 평균 5.3% 훌쩍 뛰었습니다. 자장면은 8.5%로 외식 품목 가운데 제일 큰 폭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치킨값은 무려 3만 원을 넘보며 서민 음식이라기엔 어색한 수준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그냥 점심에 외식을 많이 하는데 그런 식당들 자주 가던 식당들이나 이런 데면 가격이 확실히 오르는 게 보여가지고 되게 좀 어느 순간 부담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국제 밀 가격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국내가에 반영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분간 식자재값 상승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도 546억 원을 투입해 밀 가격 상승분을 일부 지원하고 밀가루와 식용유 등 7개 품목은 한시적으로 무관세 수입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그 생산자 물가의 소비자 물가 전가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얼마만큼 실효적으로 영향을 미칠 부분에 대해서는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간데 모를 물가 상승에 대표적 서민 음식으로 여기던 자장면, 치킨마저도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물가는 24년 만에 6%를 찍었고 정부는 연이어 민생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기댈 수 있는 건 기준금리 인상인데 물가를 억제하는 효과만큼 부작용도 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24년 만에 6%대 물가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경제 고통지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이런 그 상승 속도를 유지한다면은 7%대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가가 치솟는 속도를 월급이 따라잡지 못하며
중산층을 중심으로 실질 소득은 뒷걸음쳤습니다. 중간 계층 있잖아요. 이분들 실제 소득이 감소했다는 건 앞으로 소비 여력이 더 줄 수밖에 없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책 회의를 열고 돼지고기 관세 면제 확대나 감자 추가 수입 등 8천억 원대 지원책을 내놨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대책이 집중된 농축산물은 정작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유류세 인하처럼 세금을 깎는다고 실제 소비자 가격이 내려갈 거라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서민과 취약계층입니다. 정부는 민생 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물가가 더 오를 거란 기대 심리는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미국과의 금리 역전도 임박한 상황. 한국은행이 수요일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평소 2배 수준으로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밟을 거란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물가 상승률을 억제하기 위해서 통화 긴축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방향성은 확실히 정한 것으로 보이고 국내외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기준금리를 계속 또 크게 올린다고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불어나는 이자 부담이 소비와 투자의 발목을 잡으며 경기 침체가 앞당겨질 거란 걱정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정부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도서구매나 공연 관람 등에 쓴 돈 일부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03년 이후 19년째 동결된 근로소득자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도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여야는 비과세 식대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고물가 상황 속에 사상 최초로 한꺼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높이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할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가 큰 만큼 0.25%포인트만 조정할 거란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6%나 급등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대를 기록한 건 외환 위기 당시였던 지난 1998년 이후 거의 24년 만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하반기에는 7 내지 8%대 물가 상승률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가를 관리하는 주무기관인 한국은행의 결정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한은의 입장에서도 올릴 수밖에 없고요. 올리더라도 그 폭은 0.5% 이제 소위 말하는 빅스텝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시장의 생각이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한미 금리차 역전 가능성도 사상 첫 빅스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변수는 경제 상황입니다. 자칫 기준금리를 빠르게 높였다간 코로나19 이후 가까스로 회복세가 기대되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지난달 21일 빅스텝 가능성에 대해 물가 하나만 보고 결정하긴 어렵고 경제 상황과 환율, 가계이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적인 금리 인상 폭보다 크게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너무 대폭적인 인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경기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올해 들어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올라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10조 원 이상 늘어났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물가 잡기냐 경기 회복세 유지냐, 국내 경제가 이른바 퍼펙트 스톰에 처했다는 우려 속에 한국은행이 내릴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병헌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의 우리 경제가 복합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 총리는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6월 노동시장 동향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고용보험 가입자는 늘고 구직급여 신청은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지표가 개선됐지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고용 충격의 기저효과가 줄어들고 정부의 단기 일자리 사업도 종료되면서 현재의 고용 회복세는 일시적 흐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지속 가능한 고용 회복을 위해 고용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위기로 유로화 약세가 심화하면서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1유로 가치가 사실상 1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로화는 한국 시간 12일 오전 한때 1유로에 1.0006달러까지 하락해 연초 이후 약 12% 하락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유로화 가치가 2002년 12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유로화의 급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유럽이 에너지 공급 위기를 겪으면서 심화했다는 분석입니다. 트위터가 인수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에 대한 소송을 위해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트위터가 머스크에게 440억 달러, 57조 원 규모의 인수계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기업 합병 전문 대형 로펌인 와크겔, 립턴, 로즈넨캐치를 고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로펌은 과거 머스크의 명예훼손 소송과 테슬라 비상장사 전환 검토 때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곳으로 소송이 열릴 델라웨어주 대법관에 지낸 전관 변호사 등 A급 변호인이 즐비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는 익명을 요구한 취재원을 인용해 트위터는 델라웨어주에서 이번 주 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원전 확대를 위해 신환울 3, 4호기 조기 건설에 나서고 연내 1,300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신한울 3, 4호기는 환경 영향평가를 즉시 개시하기 위해서 최근 환경부와 관련 실무 절차에 착수했으며 2024년부터 본격적인 건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달 원전 산업협력업체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원전 일감 925억 원에 400억 원 상당의 추가 일감을 발굴해서 원전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여름철 더위도 식히고 짜릿한 재미도 느끼기 위해 공포 체험을 하거나 공포 영화를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 영화를 무서운데도 자꾸만 보게 되는 그 심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한길 사람 속은에서 조현주 미디어 심리학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공포 영화는 말 그대로 공포스럽고 보기에 무서운 영화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즐기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렇게 무서운데도 사람들은 왜 공포 영화에 열광하게 되는 걸까요? 어떤 영화든 개인차가 있지만 특히 공포 영화는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의 구분이 뚜렷한 장르 중 하나입니다. 네. 또 영화를 즐기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공포 영화를 즐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확연히 구분이 되는데요. 예. 공포 영화를 즐기는 사람들은 영화를 보는 동안 느껴지는 스릴 넘치는 짜릿함이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의 연속 등에서 묘한 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포 영화를 즐기는 가장 큰 이유로는 카타르시스의 추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영화 나이트메어와 스크림의 감독 웨스 크레이븐은 공포 영화는 두려움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배설하게 돕는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공포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통해 불안과 우울감을 해소하는 카타르시스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포 영화를 포함한 모든 영화들은 러닝 타임이 다 되면 결국엔 끝나게 되고 공포스러운 장면들이 끝나고 나면 긴장된 몸과 마음이 점차 이완되면서 안정을 찾아갑니다. 그 불편한 지점을 갓 벗어나 정화로 접어드는 상태, 바로 카타르시스의 순간입니다. 그 처음 평온한 상태보다 감정의 롤러코스터 끝에 찾아온 평온이 더 달콤하다고 하는데요. 이 또한 인간이 추구하는 아이러니한 내적 평안의 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요즘 같은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에는 공포 영화가 많이 개봉도 하고 또 즐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공포 영화를 보면서 더위를 식힌다는 말이 근거가 있는 말일까요? 네, 최근에는 플랫폼이 워낙 다양해졌잖아요. 그래서 공포 영화가 예전처럼 뭐 여름에만 즐기는 콘텐츠 이런 인식이 좀 약해지기는 했지만 남양 특집이라는 말처럼 더위와 공포는 전통적으로 공생 관계입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더위를 식히는 방법으로 공포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요.
공포 영화를 보면서 등골이 오싹해지고 닭살이 돋는 것을 누구나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네. 전문가들은 공포 영화를 보면서 더위를 잊는다는 게 전적으로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심리적인 현상뿐 아니라 신경계의 반응을 포함하는 신체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예. 공포를 느낄 때 몸에서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피부에 소름을 돋게 하는 근육인 잇모근이 수축하면서 닭살이 돋습니다. 이 현상은 교감신경과 털을 세우는 근육인 기모근의 미세한 움직임이 몸의 털을 잡아당기며 생기는 현상입니다. 우리 몸은 공포를 느낄 때 자율신경계의 작용으로 피부 혈관의 혈액 공급이 줄어들어서 피부 온도가 내려가게 되고 그래서 추위를 느끼기 때문에 여름에 공포 영화를 보면 더위를 식혀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공포 영화를 보면 그 약간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게 기분 탓이 아니라 정말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이었던 네. 거군요. 자, 그런데 더위를 이겨내는 것과 관계없이 계절 상관없이 수시로 공포 영화를 보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분들은 네네. 왜 그런 건가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좀 피하려는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공포라는 감정은 분명 긍정적인 감정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찾아서 즐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짜릿한 느낌을 찾는 자극추구 성향을 지닌 분들인데요. 단조로운 일상이 계속될 때 뭔가 색다른 짜릿함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극추구 성향에도 개인차가 있어서 동일 수준의 자극도 어떤 사람은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은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최적의 자극 상태를 추구하는데요. 너무 따분한 것도 싫고 지나치게 긴장되는 것도 싫고 적절한 수준의 자극이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공포 영화를 볼 때 조금은 불편한 긴장 뒤에 오는 짜릿함, 얼핏 보면 부정적인 정서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절한 수준의 자극 또는 각성을 추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성질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극추구 성향은 4가지 독특한 차원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스릴과 모험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것을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탈억제를 추구하는 사람은 일상적인 규제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술을 마심으로써 탈억제를 실현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든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자극추구 성향이 높은 편이고 마지막 4번째는 조금만 좀 지루해도 금방 따분해하는 사람 역시 강한 자극을 선호합니다. 그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스릴을 어떤 사람은 무척 싫어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즐거움으로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공포 영화를 선호할수록 자극추구 성향이 높게 나타나고 자극추구 성향이 높을수록 공포 영화를 더 선호하는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 단순히 공포 영화를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흉가나 어떤 폐가를 찾아간다든지 하면서 공포 체험을 직접 즐기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그 자극을 더 강한 자극을 원하시는 분들인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람들은 일단 말씀드렸던 자극추구 성향이 좀 높은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공포를 체험하려고 하는 행동은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심리와 비슷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자극추구 성향이 높은 또 하나의 유형이었죠. 예. 조금만 지루해도 금방 따분해하는 사람도 포함될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루함처럼 아무런 자극이 없는 상태가 공포보다 훨씬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괴적인 상황에서 오는 공포가 아니라 이미 안전함을 알고 스스로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공포 영화 관람이나 공포 체험, 롤러코스터 같은 경우는 이후에 더 큰 즐거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네. 저로서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공포와 즐거움이 연관되어 있다는 게 그 공포 체험을 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정말 느낄 수 있을까요? 네, 그 실제로 미국 피츠버그대의 연구자 마기커와 동료들이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네. 놀이공원에서 귀신의 집 같이 공포 체험을 할 수 있는 티켓을 구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포 체험 전과 후 각각 2번에 걸쳐 감정 상태와 생각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약 80명에 대해서는 공포 체험 이후 뇌의 반응인 뇌전도를 측정했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공포 체험 전보다 체험 이후에 더 행복해지고 덜 슬퍼지고 좌절감도 덜하고
덜 지루하고 그 스트레스도 덜 받는 등 대체적으로 긍정적 정서는 증가하고 부정적 정서는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불안과 피로에서 효과가 컸는데요. 공포체험 이전에 비해 마음이 불안하고 피로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공포체험의 피로 해소나 회복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평소 공포를 좋아하거나 공포와 관련해서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공포 체험 후 무섭고 불편했지만 동시에 스릴 넘쳤고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포 체험이 단순히 공포를 느끼고 마는 소극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는 것과 같은 생산적인 행위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연구자들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뇌 활동을 함께 관찰한 후에 공포 체험이 스트레스는 줄여주는 반면 기운을 북돋아주는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저도 무서운 거 보고 나면 이 현실 세계가 훨씬 아름다워 보이고 참 내가 여기 살아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기도 네. 했던 것 같은데 그런 현상이 있었군요. 네. 자, 그런가 하면 사회가 불안정할 때 공포 영화 인기가 더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네, 공포 영화가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는 여러 가지 비결 중에 다양한 사회성을 담아내는 주제의식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공포 영화는 대리만족과 인간의 원형적인 측면을 담고 있는데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벌어지는 현대인의 불안한 삶을 조명하는데 공포라는 주제가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또한 공포 영화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데요. 사회적 스트레스로 만들어진 우려의 감정이 이러한 우려의 관점을 다룬 공포물과 접점을 이루어 공감을 주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과 같이 사회적 두려움의 수준이 높을 때는 공포 영화의 제작이 감소하고 불황기처럼 사회적 두려움이 낮을 때는 공포 영화가 번창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공포 영화를 즐기는 개인차와 남녀 성차 등의 그런 차이는 좀 있지만 사회 전반의 분위기도 영향을 미칩니다. 네, 정말로 공포 영화가 사람을 시원하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또 공포 영화를 보는 것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네. 참 신기한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길 사람 속은 미디어 심리학자 조현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북동종국해 해역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감소가 활발한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포스텍 이기택 교수팀은 국립해양조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수산과학원과 공동으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서 7년 동안 관측한 해양 탄소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봄, 여름에는 해양 표층에 사는 식물 플랑크톤이 급격히 늘어나 활발한 광합성 작용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바닷속으로 많이 흡수됐으며 겨울에는 바람이 세게 불어 해양 표층의 이산화탄소 용해 반응과 대기 해양 간 기체 교환이 활발해져 이산화탄소 흡수가 늘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연안에서 흡수된 이산화탄소가 인근 대양으로 이동하면 해양이 효과적으로 탄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이론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풍치라고 불리는 치주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후보 물질을 찾아냈습니다. 서울대 민병무 교수팀은 인체 단백질에서 발굴한 생리활성 펩타이드를 잇몸에 투여한 결과 잇몸 섬유 모세포에서 염증 반응이 제어됐으며 숙주 면역 반응 역시 조절돼 잇몸뼈 파괴 또한 억제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또 치주염 동물 모델에 펩타이드를 투여한 결과 잇몸뼈 흡수 억제는 물론 회복된 것도 확인했다며 펩타이드를 치주질환 예방 목적으로 또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차세대 리튬 2차 전지로 알려진 전고체 2차 전지용 전도성 바인더 소재가 개발됐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친환경적인 셀룰로스를 이용해서 고품질의 새로운 전도성 바인더를 개발해 전고체 2차 전지 음극에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전도성 바인더는 배터리의 충전 속도와 수명, 안정성을 결정하는 음극재로 사용되는데 기존 비전도성 바이오보다 충방전 과전압을 약 30% 줄였으며 고속의 충방전 성능은 약 40% 향상시켰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미지 왜곡 없이 물속은 물론 물 밖에서도 360도 전방위 촬영이 가능한 초소형 수륙양용 카메라를 개발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송영민 교수팀은 서울대 김대형 교수팀과 공동으로 농계의 겹눈 구조를 모방해 왜곡 없는 광각 카메라를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200여 개의 포토다이오드를 지름 약 2cm인 구형 구조물에 배치하고 각 포토다이오드에 편평형 마이크로 렌즈를 배치해 각각의 센서 정보를 연결하는 렌즈에서 발생하는 왜곡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나사의 차세대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은하단 SMACS-0723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허블 망원경이 촬영한 같은 은하단 사진과 비교해보면 높은 해상도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천체들의 모습도 담겨 있었는데요. 네, 인류의 영원한 궁금증이었던 블랙홀부터 또 무려 130억 년 전 은하에서 날아온 빛을 담은 이번 은하단 사진까지 우주의 새로운 관측이 앞으로 우주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